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전 늘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속으로는 잘 알고 있더라도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털어놓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남이 내민 손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배은망덕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요. 저희 친정은 엄마, 아빠,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예요. 아빠는 샐러리맨이셨고 해외 출장이 정말 잦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빠의 얼굴은 자주 보기 힘들었어요. 그 대신 항상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살뜰하게 돌봐주셨고 그 덕에 저흰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아빠가 여유를 찾게 된 건 아빠 연세가 40대 후반이 다 되어서였어요. 아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고 그 1층엔 슈퍼를 차려 엄마가 운영하시고 2층엔 우리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라도 정말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죠. 한 번은 1층 슈퍼 앞에서 저와 남동생이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해외 출장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아빠가 걸어오시는데 양손 가득 저희 선물을 가지고 오셨죠. 그걸 보고선 저와 남동생이 바로 아빠에게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고, 이 녀석들.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면 이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빠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아빠 이거 뭐야? 이게 다 우리 선물이야? 그래. 우리 정미 은석이 선물 주려고 아빠가 사왔지. 우와, 뭔데? 이거 뭔지 말해주면 안 돼? 자, 잠깐만. 아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풀어보자. 엄마한테도 아빠가 인사해야지. 그렇게 아빤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를 위한 선물을 늘 잊지 않고 사오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출장길은 늘 슬픔이 아닌 설레는 기다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빤 지금 생각해도 엄마를 참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아빠는 늘 항상 혼자 저와 남동생을 돌보는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집에 계실 땐 늘 아빤 엄마를 푹 쉬게 하고 저와 남동생과 놀아주시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많다지만 그땐 사실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지 못했던 아빠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를 위해서도 그러셨겠지만 아마 엄마의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 아빠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자주 가던 집 근처 놀이터가 있었는데 아빠가 거기에 가서 놀 때면 늘 저희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미야, 아빠가 집에 없을 땐 네가 엄마를 많이 도와줘야 돼. 알지? 엄마가 혼자서 정미랑 은석이 둘 돌보려고 하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말썽 부리지 말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그래야 한다. 알았어. 나 엄마 말 얼마나 잘 듣는데. 그래, 우리 딸. 그리고 은석이랑도 잘 지내야 한다. 싸우지 말고. 세상에 형제라고 니들 둘뿐이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잘 지내야 돼. 그렇게 아빤 항상 가족 간의 우애와 배려를 강조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2살 차이 남동생과도 참 잘 지냈어요. 흔히 사춘기가 되면 남매들은 정말 원수처럼 아니면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낸다지만 저희는 좀 달랐습니다. 남동생간 고민도 서슴없이 털어놓을 정도로 친했어요. 누나, 나 이렇게 입는 거 어때?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좀 촌스러운가? 누나가 좀 봐줘봐. 봐봐. 어디 보자.
여기 옷을 좀 밝은 색으로 입어보는 건 어때? 넌 피부가 하얘서 어두운 옷보단 밝은 옷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입어봐. 어? 이거 누나가 아끼는 옷이잖아. 용돈 모아서 산 거라고 아깝다면서 몇 번 입지도 않아 놓고선 나보고 이걸 입으라고? 에이, 괜찮아. 옷이야 뭐 또 사면 되는 거고. 너 그 여자친구들이랑도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잘 보여야지. 자, 누나가 임신 썼다. 대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 알았지? 누나, 고마워. 내가 진짜 깨끗하게 입고 다시 가져다 놓을게. 그 뒤로도 동생과는 참 우애 깊게 지내면서 서로의 고민들도 얘기하고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잘 지내왔습니다. 항상 가족 간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잘 자랄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죠. 전 일반 회사에 직장인으로 취직을 하고 남동생은 기술직으로 직장에 취업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60대가 되시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함께 슈퍼를 운영하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회사에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원래는 회사에 출근했을 땐 전화를 잘 안 하시는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히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정미야, 오늘 엄마랑 병원 갔었는데 말이다. 그때 검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아빠. 건강검진 하다가 뭐가 좀 발견돼서 검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었지? 왜? 뭐 많이 안 좋대? 그게 말이야. 네 엄마가 암이란다. 뭐? 암? 그래. 엄마가 니들한텐 좀 나중에 말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아무튼 말기는 아닌데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구나. 나중에 퇴근하고서 더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아빠가 전화를 끊으시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평생 성실하게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 비상계단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쏟다가 이렇게 울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만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었죠. 가족들 모두가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 누구 하나 힘들단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남동생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올케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남동생네 신혼집에서 집이 좀 먼 거리였는데 주말마다 남동생과 올케가 항상 집에 와 엄마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어요. 저는 그런 올케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케, 진짜 고마워. 평일에 일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유일하게 주말에 쉬는데 매번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고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지? 올케가 진짜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형님. 제가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항상 어머님 걱정이 많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 같다면서 남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짠한지 몰라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속으론 저렇게 내내 울고 있네요. 형님도 그러시죠?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도 몰래 많이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형님, 어머님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어머님을 꽉 붙잡고 있는데 분명 괜찮아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올케 고마워. 올케 말 들으니까 눈물 나온다. 우리가 무슨 복인지
이렇게 좋은 올케까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고맙네. 정말 착했던 우리 올케는 항암을 하면서 입맛을 잃은 엄마를 위해 정말 요리도 이것저것 많이 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조카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를 보여주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곤 했답니다. 남동생과 올케뿐 아니라 저희 아빠도 엄마를 참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사실 아빠는 엄마가 투병하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게 행동하셨죠. 처음엔 아빠가 왜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실까 생각했는데 전 한 사건을 우연히 목격하고서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이 너무 말라서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안방문이 열려 있었는지 아빠의 기도 소리가 밖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기도 소리는 울음과 애원이 섞여 정말 애처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슬펐어요. 이제 아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제 목숨을 거둬주시고 평생 가족밖에 몰랐던 저희 아내만은 이 세상 좀 더 누리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런 아빠의 목소리엔 정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가족들의 간절함 덕분이었는지 엄만 조금씩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암도 잘 되어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점차 기력을 찾으실 수 있었죠. 그런 엄마의 간곡한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결혼이었어요. 사실 전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까진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걸 알고선 전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날 엄만 정말 곱게 화장을 하고 혼주석에 앉으셨는데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를 전 쳐다볼 수조차 없었고요. 결혼식 내내 사실 전 엄마 아빠가 앉아 계신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식을 진행했죠. 그러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전 결국 눈물이 터져 인사라고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와 엄마는 어깨를 토닥여주며 얘기하셨어요. 정미야 고맙다. 엄마가 이젠 여한이 없어. 우리 정미 참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네. 아유 울지 마. 이렇게 예쁜데 왜 울어. 엄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아. 알았지? 그렇게 따뜻하게 절 안으며 토닥여 주시는데 엄마의 그 손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결혼식이 끝나고서 전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댁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을 해줄 수 없던 상황이었죠. 남편 역시 어려운 시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느라 모아둔 돈도 2천만 원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아빠가 1억을 지원해 주셨고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죠. 처음엔 정말 남편이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했어요. 올케처럼 남편도 주말마다 늘 저희 집에 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좋았습니다. 이서방 왔어요. 아이고, 이서방 왔는가? 아니, 이번 주엔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왔어? 에이, 장모님 뵈러 가야 하는데 당연히 일을 빨리 끝내야죠. 장모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괜찮아. 자네 오려는 걸 알았는지 오늘은 아침부터 개운했네. 정말요? 역시 우리 장모님. 안 그래도 오늘 장모님 오시고 여기 근처 드라이브나 갈까 했었는데 어떠세요? 저희랑 시원한 바람도 맞고 기분 전환도 하고 와요, 장모님. 늘 싹싹하고 활발했던 남편은 엄마의 기분을 항상 좋게 해줬고 그런 남편 덕에 엄만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한 웃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1년이 채 안 되던 시점에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건 바로 엄마의 재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엄만 다시 폐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나마 처음엔 괜찮았지만 재발하고 나선 엄마의 암 진행이 너무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엄만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셨고 저희 가족들은 엄마와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참 남편이 엄마에게 잘했습니다. 온 몸을 움직이기 힘든 엄마를 만날 때면 남편 항상 엄마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곤 했거든요. 장모님, 좀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아휴, 우리 장모님 시집 한번 더 가셔도 되겠네요. 어쩜 이렇게 손발이 예쁘신지 각질 하나 없이 깨끗해서 누가 보면 우리 아내 동생인 줄 알겠어요. 이서방 자네 넉살은 참, 아휴, 내가 자네 덕에 웃네, 웃어. 넉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신발 꼭 사드릴게요. 예쁜 신발 신고 저희 바다로 여행도 가요. 아셨죠? 그래, 그래. 내가 자네 때문에라도 힘내야지. 저희 가족들은 정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저희 엄마에게 꼭 찾아올 거란 생각으로 정말 버티고 버텼죠. 그런 저희 때문이었는지 엄만 힘든 그 투병 생활을 겨우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런 온 가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만 투병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됐던 게 엄마의 마지막 숨이 턱 멎었을 때 온 가족들이 다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였죠. 아빤 엄마의 숨이 멎고 나서 엄마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가. 정미랑 은석이 잘 살 거야. 나도 내 할 일 다 하면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여보. 누구보다 저희 곁에서 늘 든든하게 계셨던 엄만 그렇게 떠나시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얼마 동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 눈물만 나올까 싶어 한동안은 다 같이 모이지도 못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엄마가 떠나시고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담담히 엄마의 부재를 얘기할 수 있었네요. 그 후로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정말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죠.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서 4년째 되던 해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장사를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애들도 이제 둘이고 당신 복직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참에 내가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장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평생 직장만 다니다가 장사를 하겠다니. 내가 그래도 주변에 인맥들도 많고 그러잖아. 호프집을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나 솔직히 직장은 그냥 돈벌이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장사였어. 당신도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생활하면 좋잖아. 내가 진짜 잘할게. 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우리 애들도 있는데 좀 위험한 선택 아니야? 난 좀 반대야.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딱 한 번만 이번에만 믿어주면 돼. 당신이 잘못돼서 나 떠나간다고 해도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처음엔 뜬금없이 장사를 하겠다던 남편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거절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도 슈퍼를 하긴 했었지만 장사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그런 생각이 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끝까지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여보, 직장인 월급이 해봤자 3, 400인데 이거 받으면서 어떻게 평생을 살아? 300이라고 해서 계산해봐도 1년이면 3,600이야. 그럼 10년이면 3억 6천이고 우리가 이걸 진짜 아껴 쓰면서 모아봤자 10년에 2억 모으는 것도 힘들다고. 알어? 아무리 그래도 장사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 자신 있다니까.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나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도 하고 MT 갈 때도 내가 다 사회보고 그랬어. 아이, 당신도 알잖아. 나 지금 동창회장도 하고 있는 거. 내 인맥만 해도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며칠을 애걸복걸 저에게 애원하면서 부탁을 하다 안 되니 남편은 가게 임대를 하려고 가게야까지 다 걸어두고 왔더라고요. 그걸 듣고선 진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조차 못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모아둔 돈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천 쪽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남편이 그냥 작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게에 딱 가보고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나 호프집이 1층부터 2층까지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었거든요. 월세만 해도 거의 달에 8, 900 정도가 나갈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어요.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걱정 어린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가게 구했다는 곳이 여기야? 근데 너무 크지 않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곳을 구하면 어쩌려고.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남자가 배포가 있지. 그리고 원래 호프집은 규모가 커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관리할 수 있겠어? 에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 또 걱정하려고 그런다.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전 정말 남편의 말에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경기가 좋은 시기도 아니었고, 거기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도 그렇게 많은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호프집을 열고 난 후부턴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은 곳에 크게 오픈을 하다 보니 초반엔 진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수익도 많아지고 전에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렇게 돈을 점점 크게 만지기 시작하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차도 바꾸고 비싼 브랜드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살 땐 뭐 상이나 그런 것조차 없었고요. 어? 뭐야? 당신 그 옷 어디서 났어? 샀어?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 예쁘길래 하나 샀어. 괜찮지? 아무리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지. 옷 몇 벌 사니까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긴 하더라.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봐. 당신 얼마 전에 차도 바꿨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바꾸지. 아,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는 곳에 더 많이 온다니까. 내가 잘하고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야. 조금씩 바뀌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남편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어딜 가도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알았지만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 사람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 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한테 슬쩍 물어본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시댁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야, 작년 생일 땐 우리 아들이 100만 원 용돈도 주던데 올해는 얼마나 준다니? 너랑 뭐 얘기한 거 없었어? 안 그래도 나 이번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라리 그걸 사달랠까?
네? 100만 원이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한테 100만 원을 드렸다고요? 그래. 아들이 돈 잘 버니까 좋구만. 용돈도 이렇게 두둑히 받고 말이야. 넌 참 복이다, 복. 어쩜 저렇게 잘난 남편을 만나가지고선 세상 편하게 사니? 그때서야 전 남편이 시댁에 계속해서 크게 용돈을 챙겨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다른 것보다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양가를 똑같이 챙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더니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은 건물도 있고 부족한 거 없으시잖아. 뭐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무슨 용돈을 챙겨드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양가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챙길 거면 나한테라도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깜빡한 거야. 내가 일일이 내 돈 쓰는 것까지 다 보고해야 돼?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도 좀 마음을 넓게 가져봐. 내가 밖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버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지 당신은 상관없잖아. 전 이런 남편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거만해져 갔고 마치 평생 그렇게 돈을 펑펑 벌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은 2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되던 곳이라 해도 경기 불황은 피해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불경기가 찾아오자마자 더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거였습니다.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결국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도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그렇게 영업정지까지 되었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 경기까지 좋지 않으니 사람들이 밖에서 사 먹지 않고 점점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그러니까 바글바글했던 가게도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에 들어 한숨을 쉬며 토로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따라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다들 밖에 나오질 않는 것 같아. 아휴, 큰일이네, 정말. 다음 주엔 주방이모 월급도 줘야 하는데 월세는 또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여보, 이럴 때 대비해서 내가 저축을 해두라고 했잖아. 뭐 모아둔 건 없어? 모아둔 건 진작에 다 썼지. 이렇게 경기 불황이 오래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 이제 어쩌냐 정말. 그러면서 남편은 매일 한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턴가 남편이 갑자기 저희 아빠를 뜬금없이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뭐 아빠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쉬는 날이면 저희 아빠를 보러 가자던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처음에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아빠 2층짜리 건물을 탐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주변으로 엄청 시세가 올랐던데 저기 보니까 옆집도 이제 이사 간다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목이 좋아서 그런가 많이 올랐더라고. 아, 그죠? 안 그래도 아버님 여기 혼자 지내시는 거 신경 쓰였는데 이참에 건물 정리하고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아니야. 여기서 우리 아내랑 30년 동안 평생 슈퍼를 운영했던 곳인데 어떻게 여길 팔아? 안 팔어.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지. 그래도 아버님, 이젠 슈퍼도 잘 안 되시잖아요. 이 건물 파시고 적당한 집 구해서 나가셔도 시세 차익이 얼만데.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남편의 의도를 뭔가 먼저 파악을 했던 것 같았어요. 아빠 남편의 말을 듣고서 딱 잘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뭐 나한테 할 말 있는가? 갑자기 시세 차익이고 뭐고 얘기하는 거 보니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 그게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러게. 자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한다고 하지 않았었는가? 자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길래 나도 별말 안 했지만, 그리고 이 건물은 절대 못 파네. 겉보기엔 낡고 허름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한텐 제일 소중한 보물이야. 몇백억씩 준다고 해도 안 팔아. 그러니 자네도 내가 이거 팔아서 도와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말게. 결국 아빤 남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솔직히 전 아빠가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너무 크게 저질러 놓은 것도 있었고, 애초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대뜸 저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동안 아빠한테 잘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잘하는 척 도와달라고 하니, 누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빠의 거절 이후 사람이 아주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며 아빠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으로 친정의 나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명절에도 남편은 안 간다며 저한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안 갈 거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 명절인데 가야지. 내가 왜 가? 날 사위로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사위를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면전에서 그렇게 대놓고 거절했는데 내가 왜 가? 당신이나 가. 난 안 갈 테니까. 전 저렇게 유치한 남편과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러는 걸 보는 것도 진짜 지쳤거든요. 결국 그렇게 남편의 가게는 쫄딱 망해버렸고 그 가게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백수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처음엔 가게도 말아먹고 그랬으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사람이 기가 죽고 힘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 달라는 남편에게 돈을 쥐어줘 보기도 했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지긋지긋해 저도 어느 날부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10,000원만. 싫어.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가서 노가다를 뛰든 뭘 하든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돈 벌어다가 써. 아니면 집안 살림이라도 잘 챙기던지. 집안 살림을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자꾸 돈을 달래? 아니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상황이 그런 걸 어쩌라는 거야. 아유 됐어. 치사해서 안 받는다 안 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평소에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하시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물감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다가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저흰 정말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연세도 있으시지만 술, 담배도 자주 하시고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고 난 후로 혼자 생활하시며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시고 대충 챙겨 드시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암을 일으킨 것 같아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히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이다 보니 수술을 받고 항암을 잘 끝내면 생존율이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간병하러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꺼냈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 정말 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저녁마다 친정에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수술 받고 태어나고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도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뭐? 참, 끝까지 자식들한테 민폐시네. 아니 그러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도와줬으면 내가 가게 폐업도 안 하고 당신도 일 안 다니니까 좀 편하게 간병 받을 거잖아. 자식들 좀 잘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셨나?
그러니까 그렇게 암이나 걸리시지.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그 건물만 좋게 넘겨줬으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러고 말하겠냐고. 그럼 지금이라도 건물 넘겨서 우리한테 효도 받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안 주실 건지 그거 결정하시라고 해. 안 줄 거면 그냥 양로원 가셔야지 뭐 별 수 있어? 자식들한테 잘하지도 못하시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엄마랑 통화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 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다더라. 숨 쉬는 것도 힘드시다던데 당신 그렇게 너무 친정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쓰러질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를 모실 생각을 해야지 며느리가. 하여튼간 당신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봐. 나 오늘 약속 있는 거 알지? 일단 나 나갈 준비한다. 그러더니 남편은 바로 씻으러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전 막내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막내 신우는 저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가씨, 혹시 지금 아버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아니요. 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아빠 몸 괜찮으시던데 그건 왜요? 아빠가 어디 아프시대요? 아닐 텐데. 아침에도 통화했을 때 멀쩡했거든요, 언니. 전 막내 신우의 말을 듣고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나 제가 아빠를 모시겠다고 나설까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였어요. 며느리 도리를 하라면서 절 그렇게 압박을 한 거였죠. 정말 그 사실을 알고서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지금껏 자기가 한 행동들을 꿋꿋이 참아줬던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씻고 나온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돈을 달라고 했고요. 여보, 나 10만 원만.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나도 돈을 내야지. 그래? 자, 10만 원. 어? 와, 당신 웬일이야? 알았어. 내가 오늘은 늦지 않고 일찍 올게. 그래, 잘 다녀와. 이야,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하니까 좀 정신이 드는가 보네. 그것 봐. 서방한테 그렇게 웃으며 말하니까 얼마나 좋냐? 가정의 화목은 여자 얼굴에서 나오는 거야. 아무튼 나 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더니 신이 난 남편은 바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행동을 개시했어요. 바로 남편 짐을 하나하나 다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며 이것저것 다 싸고서 저 역시 제 짐과 애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짐은 시댁으로, 제 짐과 애들 짐은 친정으로 나눠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짐을 보내고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싹 다 바꾸고서 전 바로 애들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댁으로 보낸 짐은 아침에 도착하게 보냈으니 아직 잠잠했고 전 친정에 가서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빤 처음엔 좀 놀라 하시더니 이내 예상하셨다는 듯 별말 없이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시댁에서 분명 연락이 많이 갔을 텐데 그 시간까지 놀다가 이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도 없고 참 이 사람은 답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급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늦게 들어와서 그래? 얼른 문 열어. 맞아, 내가 바꿨어. 그리고 당신 짐도 싹 다 시댁으로 챙겨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집도 다 정리할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내 집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집? 내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그 집 살 때 당신 돈 다 대출 받아서 까먹은 거 기억 안 나?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지? 모든 빚이랑 책임은 다 당신이 진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실패를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 사업 좀 망했다고 집까지 내쫓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내가 지금 당신이 사업 실패했다고 그러는 줄 알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인간답지 않은 사람한테 선처 베풀 만큼 내 속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 장인이 아프다는데 거짓말을 해? 야, 네 아버지 엄청 건강하시댄다.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야 되겠니? 네 집 니네 집으로 싹 다 보냈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쭉 살아. 그리고 너 문 따기만 해봐. 수리비도 없는 게 그 문 따서 망가뜨리면 그 수리비 어떻게든 싹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선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돈도 술 마시느라 싹 다 썼을 테니 돈도 없었을 거고요. 처음엔 저한테 돈 보내달라 하다가 결국엔 시누이가 택시비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겨우 시댁에 갔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남편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내 집을 여기다가 싹 다 보낼 수가 있어? 우리 부부 아니야? 이런 거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지. 아, 어떻게 당신 혼자 결정해서 판단할 수가 있냐고. 뭐? 부부? 당신은 뭐 나랑 상의라도 하고서 장사 시작했고? 당신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부부? 당신이 그동안 날 아내라고 생각했니? 그렇게 생각이나 해놓고서 나한테 부부 타령하니? 됐고, 나 너 같은 사람이랑 이제 도저히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심하고 뻔뻔한지. 이혼하자고, 갈라서. 뭐? 이혼이라니. 아휴,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절대 안 돼. 아니, 못해. 네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줄 알아? 돈 한 푼 없는 게 소송하면 너 싹 다 털려. 알어? 그나마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합의까진 해줄 테니까 변호사 선임비도 없는 애가 끝까지 버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 알았냐? 꼴에 또 자존심 부리면 너 죽도 밥도 없어. 아니,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도 좀 들어봐야지. 당신 내가 장인어른 안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 난 그냥 해본 말이야. 해본 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같이 이기적인 사람한테 내가 무슨 기대를 하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욕심내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서 한순간도 숨쉬고 싶지 않거든? 좋은 말로 할 때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줘. 그렇게 전 남편을 냉정하게 끊어냈습니다. 사실 시댁은 시부가 좀 엄하신 편이라 남편이 그꼴로 쫓겨났다는 걸 아시고선 엄청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막내 신우랑 워낙 잘 지내서 저희가 이혼하면서도 막내 신우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기도 했고요. 언니 미안해요. 아, 진짜 오빠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 오빠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언니가 고생이 많았네요. 그래도 요즘 오빠 저희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완전 기죽어서 살아요. 아버지가 밥도 주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요. 밖에서 엄마가 몰래 돈 준 걸로 사 먹는가 보더라고요. 완전 꼴 좋죠 뭐. 언니 잘 선택했어요. 잘한 거예요. 신우들은 다들 잘 선택했다면서 응원해주고 시모는 끝까지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연락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저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니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보내주는지 아세요? 바로 시부가 저에게 보내주신답니다. 남편은 직업도 없으니 보낼 돈이 없겠죠. 그걸 대신 시부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들 딱하다며 남편이 보낼 여력이 생기기 전까진 쭉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참, 어떻게 그런 시부 밑에서 그런 남편이 나온 건지 지금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남편은 아이 시댁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주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내내 집에서 놀고 있어서 아예 쫓아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나 보더군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전 시부가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답니다. 솔직히 시부한텐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이 전 남편이란 인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가 보더라고요. 종종 막내 신우랑 연락을 하는데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라며 얘기를 해줍니다. 언니, 저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오빠 진짜 왜 저런데요? 이혼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글쎄,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30만 원 보내달라고 한 거 있죠? 고시원비를 내야 하는데 그 돈 없다고. 아, 멀쩡한 몸 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창피해서 정말. 정말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양육비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아휴, 진짜 언제 정신 차릴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고시원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더라고요.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빤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빠르게 수술받고 항암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착한 우리 올케한 남동생이 먼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자주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아빠랑 같이 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아빠가 저희 애들을 더 챙겨주신답니다. 할아버지, 시원하세요? 제가 다리도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손주들이 시원하게 주물러 주니까 할애비가 다리 하나도 안 아프고 시원하네. 역시 우리 손주들 손이 약손이야, 약손. 할아버지,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그래,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 내 강아지들 위해서라도 아프지 말아야지. 처음엔 저희 애들과 다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빠한테도 좀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손주들을 보면서 사니까 더 편하고 행복하고 좋다면서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 아직도 늘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셨다면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빠와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이란 인간은 끝내 소중함을 모르고 본인만 생각하다가 결국 양가 집안에서 모두 다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리 아들 하면서 아까워하던 시모도 결국엔 남편의 행동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의 파국은 다 본인이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사연을 듣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가깝고 소중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그 뒤엔 못해준 후회만 남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 좀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서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빠, 남동생, 올케와 우리 아이들과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랍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바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간 정말 좋은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